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나흘째인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초유의 사태 속에서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 많죠. 하지만 강한 중독성 때문에 의지만으로 금연을 성공하긴 힘들다고 하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성공하는 금연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건강관리 비법은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려고 해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등급 이상 횡성한우 불고기 500g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 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고 법원의 영장도 위법하니 나의 체포를 취소하고 석방해달라 하는 내용의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법 영장이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먼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 측은 직권남용 관련한 혐의로도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고 서부지법에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반대로 공수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라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맞선 거예요. 결국에 법원이 기각을 했죠. 그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특히 기각 결정을 내린 게 윤 대통령이 택한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겁니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건데, 체포 적부심으로 지연 전략도 쓰면서 전환을 꾀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실패한 셈이고요. 반면에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확인받으면서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법원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공수처가 중대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앞으로 뭐 내란죄 수사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도 직결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거든요. 그걸 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체포적부심 심사하면서 잠깐 구속영장 기한이 밀려나서 오늘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신청 시한이 됐는데, 따라서 공수처는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수처 조사에도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공수처가 재조사하자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도 따르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 측이 그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불법 수사, 영장 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도리어 그 공수처장하고 경찰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관할권도 없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영장 받고 관저로 들어와서 불법 침입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변호인단은 3,700명 이상 인력을 동원해서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국가 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이들이야말로 국가 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법원의 체포 적부심 기각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강하게 반발했죠. 네, 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서로 팔짱 끼고 인간 띠를 만들면서 경찰에 대치를 했어요. 법원 주변에는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되기도 했는데 그 근조화환에 달린 것들을 보면 사법 쿠데타 서부지법,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요.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지지자들이 동요를 합니다. 100여 명 모여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판사도 빨갱이다, 법치는 죽었다, 공산화가 다 됐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노했고요. 한 지지자는 닫혀있는 철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좌표 찍기 글도 올라온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쭉 나열해놨는데 그 이름을 의원별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네. 거예요. 지난 6일에 대통령 관저 시위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구분을 한 거고요. 또 탄핵 정국 배신자 명단 이런 분류도 있습니다. 이 배신자라고 하는 명단에는 안철수 의원, 김상욱 의원 등이 속해 있습니다. 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내놨어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고 변호인단이 변론을 했는데 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정권 탈취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상정 표결을 할 당시에는 헌법 기본권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한 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부정선거 또 대통령에게 진행됐던 200여 차례 퇴진 요구 집회, 잦은 대통령 탄핵 위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 선동, 특검법 의결 행위 반복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보를 워낙 많이 대통령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의 상황이고 부정선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게 대통령의 책무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바로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이어서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처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은 스스로 수감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설 예정인데요. 위험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 1호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가 어제 2차 변론기일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6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참여를 해서 신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포고령입니다.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고 포고령을 직접 쓰고 정치인 체포명령을 내리는 이런 식의 굉장히 내란 계엄에 깊숙하게 관여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이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논란을 좀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런데 미묘한 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포고령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마치 좀 책임 공방처럼 벌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르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쓸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다 라는 거고 반면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착오 없이 작성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했다. 그 작성을 검토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도 재차 입장을 표명했는데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게 맞고 전체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 이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포고령 1호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베껴 쓰다가 군사 시절 예문을 잘못 베껴 쓴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고령 1호가 국회하고 정당의 정치활동 금한다. 이런 문구가 이게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착오로 이게 잘못 베껴 쓴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태가 이렇게 책임 공방 양상으로 치닫자 윤 대통령 측이 곧바로 이거 그럼 법정에서 진위 여부 가리자 이렇게 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헌재가 곧바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죠. 네. 변론기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을 했고, 국회 측도 당연히 나왔는데, 이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고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는데, 난데없는 비상계엄 소식에 국민들이 가짜뉴스라고도 생각했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해서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성토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가 쓴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도 순서대로 읽어갔습니다. 전시 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 활동을 제한해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 또 탄핵소추 이후에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 등등을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호사가 나서서 PPT 자료 띄워가면서 20여 분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에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적인 행위였고,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대통령 경호처의 차장이자 그리고 그 전에 박종준 처장이 이제 사직하면서 대리로 직무대리로 처장을 맡았고, 사실상의 실세로 꼽히던 사람이죠, 김성훈 처장. 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우선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수본 청사에 출석하고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에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김성훈 차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하고 만났을 때 8분여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호원들에게는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적으로 휴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생일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적 있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동원한 적이 없다. 또 대신에 이제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겸해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윤 대통령 안마에 직원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경찰 출석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의미를 담은 말도 남겼는데, 국민들이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공수처나 국수본이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그 이후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나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했다. 응하기는 했지만 국민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2차에서는 순조롭게 이어졌던 것도 그런 경호처 직원들의 힘 빠지기가 좀 유효했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뇌부하고 일선 경호처 직원들하고의 그런 동상이몽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수뇌부의 과잉 충성이 문제였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반려견 옷을 사다 줬다, 대통령 안마의 직원을 대동했다 등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 생일하고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호 관련한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를 했고,
경호처 합창을 했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현재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 내용에 이제 의혹이 제기되자 SBS가 이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합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래 가사, 경호처 직원들이 불렀다는 그 노래 가사는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이런 가사가 있고 그러니까 84만 5,280분이라는 건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기간들인 거고 이어진 다음 노래는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인데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이 노래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는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성원 차장이 또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 내외 휴가에 동행해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폭죽놀이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해 9월에 김 여사 생일 때는 트렁크에 축하 현수막 또 풍선이 가득 실린 고급 의전용 차량 벤츠 마이바흐를 한남동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김국환 님이 윤 대통령 체포 나흘째라고 오프닝에서 언급됐는데 사흘째입니다. 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2079님 매일 운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겨울나기 비법은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생강과 대추를 꿀에 절이고 이 청에 물을 타서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이 의심될 때 마시면 말끔해집니다 하셨고요. 3765님 저는 겨울이면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인데요. 시골 할머니께서 직접 재배한 생강을 넣어 만들어주신 식혜를 자주 마십니다. 생강 향도 나서 좋고요. 감기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6799님 겨울에는 뭐니 해도 운동이 최고죠. 저랑 아내 초등학생 딸 모두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처럼 셔틀콕을 시원하게 칠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4140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체조를 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몸이 유연해져서 좋아요 하셨고 또 콩으로 건수련님은요. 저는 집안을 매일 깨끗하게 물청소로 청소합니다. 먼지가 건강의 적이잖아요. 그리고 낮에 하루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꼭 환기를 시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등급 이상 횡성한우 불고기 500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정체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같은 구간을 지나신다면 올림픽대로가 조금 더 수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청계요금소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장수에서 중동까지 막힙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하남분기점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상주부터 5km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에 이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 체포 적부심마저 기각이 되면서 이 불법 체포라는 윤 대통령 측 논리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던 논리 중 하나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었고요. 또 서부지법이 발부해준 영장 역시 형사소송법을 어긴 위법한 영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른바 법원 쇼핑을 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만약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이에 응하겠다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기각될 것이란 기대도 윤 대통령 측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중앙지법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째인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해서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네. 그만큼 심사 시간이 정지된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적부심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첫날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제와 오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 조사 거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구속 적부심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일절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리보다는 여론 재판의 성격으로 윤 대통령 측은 보고 있고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전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도 자가당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윤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본인이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질문 하나로 어떻게 수사를 기획할 수 있는지 또 언론에 수사 상황을 어떻게 흘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높고 검찰도 이 20일의 기간을 꽉 채운 이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합류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원로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를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변호인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동기들이나 주위 변호사들이 물밑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인단이 보충된 데는 공수처 수사 행태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사실 현직 검사와 판사들 모두가 법원 쇼핑이 맞다며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또 최근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당하다며 결집에 나서면서 보수 법조계 원로들이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헌재도 이러한 변호인단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번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고 또 그 이후에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리를 여론 재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전을 통해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이 계엄으로 이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만 안고 가면서 계엄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본인은 불법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당당한 입장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왜 정작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냐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옥중 정치는 계속 될까요? 체포되기 전에 낸 메시지도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이었고요. 구금 상태에서는 더더욱 동정표를 얻는 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체포 이후 양복 차림으로 첫날 새우잠을 잤다거나 대통령이 한 끼에 1,700원인 구치소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3분의 1을 남겼다거나 이러한 보도들은 모두 지지층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결집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때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라고 토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제 관저 앞을 찾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와 달리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관저 시위에 선을 긋고 내란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하면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옹호했는데 왜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현 지도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제 강병파 의원들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옹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러한 지지율 상승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당 지지율까지 올라버리니 윤 대통령과 명확한 거리두기를 하기도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8년 전 탄핵 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은 무려 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지난해에 1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3주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4%포인트로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이 2배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러한 양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제 오늘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까지 된 겁니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응답한 층을 보면 보수라고 응답한 층이 338명으로 진보 262명, 중도 278명보다 월등히 많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보수가 331명, 진보가 293명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차이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 지지율 추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까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1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용된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후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현상, 또 30%대 박스권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가 갇혀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중도층 내에서 반 이재명 정서를 덜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정체된 현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 내에서도 실제 경제나 민생에 집중하는 이른바 굿캅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을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이른바 배드캅 역할은 중도층의 호감을 살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당 회의에서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다.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멈춰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경제와 외교를 꺼내든 것은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생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면서 오늘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이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줄지 장담할 수 없고 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탄핵 찬성파의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체안을 내고서 야당과 일단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요. 또 탄핵 찬성파의 이탈표도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쟁점이던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구속 수사까지 되는 등 좀 속도를 내고 있어서 특검 무용론이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러한 무용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 법안에서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또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회의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야가 협상안을 도출해 내기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와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해서 마무리하는 일을 뜻하는 매조지는 첫 번째 음절 매의 모음으로 아이, 에와 어이, 에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모음 아이, 에를 쓰는 매조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조지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일의 마무리가 아주 완벽하게 잘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입이 촉 바르다와 입이 촉 빠르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비읍을 쓰는 촉 빠르다가 맞습니다. 촉 빠르다는 생기가 있고 재치가 빠르다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입이 촉 빠르다라고 한다면 입이 가볍거나 좀 솔직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다란 뜻의 형용사 생계만개하다가 있는데요. 이 말의 두 번째 음절과 네 번째 음절의 모음으로 어이, 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머릿속이 생계만개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지난 추석 연휴 중3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구토 소리와 함께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출혈 부위도 출혈량도 위험한 초응급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밤을 새워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안 했다면, 아이를 서울로 옮기다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내에 든든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기정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만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 그 밖의 지역은 큰 추위 없이 주말 휴일로 계속해서 기온의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3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5도 안팎을 기록할 텐데요. 오늘 서울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높겠고 평년보다도 2, 3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은 영상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오늘 광주, 대구는 각각 7, 8도 선, 강릉도 8도까지, 제주는 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 휴일은 이보다도 기온이 약간 더 높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까지 전국에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 불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인 글피에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곳에 따라 조금 이어지겠고 그 밖에 당분간 큰 강수 예보는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오늘 예고된 재조사가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두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 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오늘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설 연휴 의료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네, 최근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20배나 급증한 데다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 유행까지 겹치면서 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의료 체계를 집중 점검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또 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보상도 늘려 호흡기 질환 동시 유행에 대응하고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경증 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집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115곳 이상, 또 호흡기 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협력병원 197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고요. 연휴 외래 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과 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여는 병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지자체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하는 중증 응급수술에 대한 야간 휴일수가 가산을 종전 200%에서 300%로 늘리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 콜센터나 응급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감 유행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으로 독감 치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싼 비용 탓에 그저 참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감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빠른 진단과 약제 투여가 필요한데
하지만 독감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요. 저렴한 경구용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주사제인 테라미플루는 비급여여서 가격이 많게는 15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비에 테라미플루를 맞고 진찰료와 약제비를 다 더하면 1인당 15만 원쯤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6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네. 검사비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보건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인 독감 진단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부쩍 많아졌어요. 네, 독감 환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또 진단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독감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을 합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인데요. 네. 국내 허가된 제품은 총 44종인데 모두 전문가용으로 분류해 의료진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요즘 병원에 가서 진료 한 번이라도 받으려면 오픈런까지 해야 할 만큼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독감 자가진단 키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감 진단 키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독감 검사 비용보다 한참이나 저렴하고요. 전문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일반인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자가검사를 하는 경우 양성을 음성으로 오인해 치료가 지연되는 등 방역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의 경우에는 예외적 상황이었고 미국과 캐나다 등도 독감 진단 키트는 전문가용으로만 허가가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독감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일반 구매자,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반인이 사용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무주 덕유산에 있는 곤돌라가 멈췄던 사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곤돌라가 멈추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불과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수요일 해발 1520m 덕유산 설천봉을 오가던 중 곤돌라가 멈춰섰습니다. 네. 탑승객들은 10여 분가량 갇혀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곤돌라는 탑승객들을 출발 지점에 내려주곤 이후 점검을 위해 다시 운행을 멈췄는데 이 때문에 설천봉에 올라가 있던 수백 명이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밖에서 줄을 선 채 1시간이 넘도록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지난주에도 전기 과부하로 멈추면서 탑승객들이 1시간가량 추위와 공포에 시달렸는데 리조트 측은 처음에 곤돌라길이 가깝다는 경고가 떠 간격을 조정하느라 5분가량 멈춰 세웠고 점검 때는 15분가량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디지털 교육법을 배워오라며 해외 연수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교육 혁신 특별 교부금으로 글로벌 연수 5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 관련 대회 등에서 입상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39명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했는데 디지털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총 2억 3,80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가보니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 현장이 오히려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두 나라는 2010년대에 학교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다가 최근 폐지나 축소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화 전략 중단을 선언했고요. 핀란드 역시 지난달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교 기본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수 국가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주의력 저하 등을 우려하면서 교내 디지털 기기 도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이 디지털 전환을 밀어붙여온 교육부가 연수마저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교육부는 방문국들은 여전히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진행 중이고 종이책과 디지털 기기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 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도입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명했습니다. 네, 한편에선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경로당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 해 자그마치 6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경로당 회장이며 총무며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7만 곳에 이르는 경로당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합니다. 지난해 경로당 전체 지원 예산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총 6,277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경로당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금은 전체 노인단체 지원 예산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며 양곡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산 지원에 더해 경로당 중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월 회비를 받거나 후원금을 받는 식으로 운영비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에게 운영비와 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인데요. 대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서는 회원이 회장과 총무가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쓰고 있다 비판하다 소송전으로 번지기까지 했고요. 네. 서울의 한 경로당의 총무는 운영비 수백만 원을 경로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송 비용과 개인적인 벌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으로 상품권을 사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가다 걸려 징역형을 받는가 하면 난방비 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회원 수와 경로당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을 두고 있지만 실제 활동 인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에게도 동등하게 시설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선 경로당 회원 가입을 하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정관과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 이를 거부했더니 비회원이라고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회원, 비회원 여부를 떠나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경로당 예산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사적 이용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국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가짜 구스다운 패딩 논란이 벌어져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이번에는 구스다운 매트리스 중 일부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일부 의류 브랜드들이 패딩 점퍼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충전재 소재가 중요한 침구류 업체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위, 깃털 또는 솜털로 만든 구스다운 소재 침구류는 고급 이불로 여겨져서 보통 5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대에 판매되는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구스다운 소재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는데 6개 중 4개 제품이 충전재 비율이 표시와 달랐습니다.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으로 기재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소프라움의 굿손 토퍼2 제품은 하부층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 기준에 한참이나 미달됐고요. 다른 3개 제품은 거위털의 비율이나 양이 표시보다도 적었습니다. 굿손 토퍼2 판매 수입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다른 업체들도 상품의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 넘게 LA 일대를 태우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진화율도 지지부진한데 혼란을 틈타서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골치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신음하는 LA 일대에서 황당하게도 일부러 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속속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수사당국은 고의로 불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는 연방 방화방지법이 있다며 방화범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지없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0671님, 추운 날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즘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조금 운동하다 보면 춥지도 않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세모전 가족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콩으로 강정남님은요. 저는 생마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생마 좀 먹어본 적이 있어요. 0379님, 저는 만보기 어플 깔고 걷기 실천 중입니다. 하루 만보를 우습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하루 만보 만만치 않아요. 라고 하셨네요. 아, 만보 어렵죠. 저는 하루에 몇천 보밖에 못 걷는 것 같아요. 콩으로 김혜경님, 저는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족들과 온천욕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면요.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로 가족탕을 이용하는데요. 목욕 후에 컵라면 먹는 재미도 쏠쏠해요 하셨고요. 4426님, 유자는 비타민C가 사과의 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로 차를 만들어 마셔요. 유자차를 즐겨 마신 탓인지 겨울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0419님은요. 76세 고령자입니다. 7시간은 꼭 수면을 취하고요. 하루 3끼는 꼭 챙겨 먹고 낮잠은 금물이고 주위에 지인과 6,000보 걷기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하게 100살은 살겠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자, 문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1등급 이상 횡성한우 불고기 500g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새해 결심을 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게 금연인데요. 네, 이렇게 자주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참 새해 맞아서 금연 결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금연 포기하고 몰래 태우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담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바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담배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니코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바로 몸속에서 이 막 뭐가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흡연 욕구가 치솟는데 이 니코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체내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라는 거랑 합쳐져 가지고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도파민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니코틴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는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 때 잠깐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니코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빨리 흡수가 되냐 하면 한 모금 빨고 이 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굉장히 빠른 네. 거거든요. 이게 거의 아편과 같은 수준의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학적으로는 마약에 속합니다. 마약. 그런데도 우리는 마약인지 모르고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모든 중독에는 내성과 금단 증상이 뒤따르잖아요. 니코틴 중독의 경우는 어때요? 똑같죠. 니코틴은 이제 의존성, 즉 중독성이 높은 다른 약물들처럼 흡연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이 니코틴을 흡입하더라도 그 쾌감이 크지는 않죠. 하지만 금단 증상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금연을 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일정 시간 이상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 심리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2, 3일만 지나도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2, 3일을 못 참고 다시 또 피게 되고 또 피게 되고 하는 거예요. 참 참기가 어려운 거죠. 니코틴만 들어가면 이 금단 증상이 싹 해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피게 되고 이 금연 결심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요거 파거스트롬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잘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정말 니코틴에 중독이 심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그랬을 때 5분 이내에는 3점, 30분 이내에는 2점, 30분 초과해서 피운다는 1점. 그렇고 두 번째, 금연구역에서 담배 참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1점, 아니오면 빵점. 네. 하루 중에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첫 담배라고 한 사람은 1점, 기타 담배는 빵점. 하루에 담배를 몇 갭이나 피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갭이 이내는 0점, 10에서 20갭이는 1점, 21갭에서 30갭까지는 2점, 30갭이 이상이면 3점 매기시고 네. 또 오후와 저녁 시간보다 오전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예, 그러면 1점, 아니오면 0점. 또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태우시나요? 예, 그러면 1점, 아니면 0점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의 점수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점수를 쭉 합해가지고 3점까지는 의존도가 별로 없는 거고 4점에서 6점까지는 중간, 7점 이상이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상태인 사람들은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오늘 쪽도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새해 금연에 성공하는 법, 흡연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매년 금연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연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 행태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 명이라고 하면 네. 그중에 약 12%에 해당되는 10억 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으로 따지면 남성은 10명 중에 한 3명, 여성은 12.5명 중 1명이 흡연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흡연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성인 남성 31.3%, 여성 6.9%. 이게 전 세계 평균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해외 흡연자에 비해서 담배를 더 자주 더 많이 피우는데 이 담배 피우는 속도도 아주 빨라가지고 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이 담배값에 표기된 타르, 니코틴 함량의 3배 이상을 흡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 담배값 측면에 ISO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5.0, 0.5일 경우 한국 사람은 보통 타르 15 이상, 니코틴 1.5 이상을 흡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금연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 피우셨는데 90세까지 건강하셨다 네, 막 네, 이런 네. 식의 변명을 해요. 맞아요. 주변에 이런 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피해야 될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 분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된 거죠. 네. 지금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 고령의 건강한 흡연자예요. 만약에 그분이 담배를 안 태우셨다면 훨씬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일반화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흡연의 피해는 의학적인 근거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담배 안에는 일산화탄소, 타르, 벤조피린 그 외에 약 4천여 종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화학물질 공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모든 암의 30% 정도가 담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또 담배가 워낙 해롭다고 하니까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전자담배는 어때요? 전자담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에어로졸을 생성시켜서 흡입하는 담배, 그 기화시키는 액상형이 있고 담뱃잎과 여러 화학 성분을 함유한 어떤 스틱을 가열하는 권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거든요. 근데 이 담배 회사에서는
이 전자담배 액상형은 연기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적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하지만 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니코틴만 기화시키는 이 액상형 그 니코틴 담배는 요것만 이렇게 따로 돼 있질 않고 되게 여기에 향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 액상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스틱을 가열하는 이 권련형에서는 그 안에 일반적인 담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타르나 그 외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이 담배 폐해암, 뭐 신종 담배 건강 영향이라는 이 평가서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호흡기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심내혈관 질환도 심근경색은 1.33배, 뇌졸중은 1.25배 더 높게 나타나 있었고 불안이나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질환도 또 구강치주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오해입니다. 또 아이를 이제 낳으면 대부분의 이제 흡연하는 아빠들이 전자담배로 바꿔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 나쁘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전자담배도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전자담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담배 연기는 약 10m 떨어진 거리까지 유해 물질이 확산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자담배는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요.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이 연기 비슷한 게 수증기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고농도 초미세 입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에어로졸 즉 이 미세 입자들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 있고 또 동맥 수축을 유발해서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건축환경연구실 공동 실험을 해봤더니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 생산량이 한 개비당 17만 2,845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 연초 1만 4,415 마이크로그램보다 약 17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이 미세먼지가 흡연자의 폐에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와서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흡연하고 5분 뒤에 흡연자의 날숨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기 중 평균 농도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흡연자하고 담배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있다면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네. 또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자주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나는 술은 안 마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담배가 더 나쁘냐 술이 더 나쁘냐 둘 다 나쁘죠. 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기준으로 이걸 두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질병부담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세계 질병 원인의 8%, 음주는 약 5%를 차지한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담배는 술보다 약 60% 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지 말아야죠. 그러면 술과 담배 모두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아우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이죠. 보통 술을 드시면 담배가 더 땡긴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몇 개월 동안 담배 끊었던 분들도 술 마실 때 담배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분들 많은데 요거 재미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연구진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흡연율은 80%가 넘는다라고 돼 있고
흡연자의 30%는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 니코틴과 알코올 중독 민감도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과 담배를 같이 하신다면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신 필요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진짜 올해는 금연해야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팁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결심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쉽게 끊기가 어렵다. 내가 몇 번 했는데도 실패하더라. 이런 분들은 니코틴 중독이 좀 심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끊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일단 처음에 오늘부터 끊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대개 실패를 하신다고 합니다. 적어도 보름 정도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돼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나 담배 끊는다. 나 담배 끊을 거야. 언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때부터 내가 혹시 담배 피는 거 보신 분들은 신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금연 치료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시면 훨씬 더 금연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 병원에 가시면은 다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하시면 전부 금액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고 흡연 일지도 좀 써보시고 식생활 습관도 좀 개선하시면서 운동에 힘쓰시면서 끊으십시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5454님이요. 냄새가 안 나서 몰랐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액상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어떻게 금연하도록 설득해야 할까요?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하셨어요.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청소년 때부터 피기 시작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담배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아직은 이제 뭐 중독 상태가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닐 거잖아요. 태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부터 피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의지로 끊어보고 안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 처방을 받으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935님은요. 새해 금연 결심했는데요. 솔직히 한 번에 딱 끊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데요. 한 주에 한 개비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금연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질까요? 하셨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한 주에 한 개비씩 줄여나가시지 말고 한 주에 니코틴 보조제 이런 게 있어요.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딱 끊으시고 그 니코틴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새해 금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카페인, 달고 짠맛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 특히 귀 기울여 주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비지스의 스테인 얼라이브 듣고 김이나의 오늘 이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올해 가요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30주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난해 또 올해 초에 신문사에서 코멘트 받을 때 항상 땡땡 30주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 인디 30주년.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 H.O.T를 데뷔시키면서 지금의 K-팝의 초석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대표 기획사잖아요. 뭐 대표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어떤 시스템, 뭐 연습생 뭐 코스 같은 지금까지 가요계에서는 좀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육성 방식들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H.O.T 데뷔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나시면 안 되는데. 근데 SM 엔터테인먼트가 벌써 창립 30주년이 된 거예요? 맞아요. 아마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났다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11일, 12일에 또 이 30주년을 기념한 아주 대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30주년을 기념하는 SM타운 라이브 2025를 열기도 했거든요. 이 공연은 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열릴 예정이라 아마 올해 내내 그 SM 소속사에서는 뭐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공연의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 30년이 후딱 갔네요라고 하지만 길긴 길었구나 싶어집니다. 우선 SM의 기둥 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H.O.T의 강타, 또 아시아의 별 보아 또 참석을 했고요. 이외에도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같은 이런 중견 그룹이라고 이들이 중견이에요? K-팝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0년 차가 넘은 팀들이다 보니까 이런 팀들의 멤버들, 또 라이즈나 NCT 위시처럼 데뷔한 지 뭐 1년을 갓 넘긴 이런 팀들까지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속 가수 라인업을 들으니까 SM만의 색깔이 더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게 바뀌어가는 K-팝 씬 안에서도 좀 독보적인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기획사로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이제 라이즈나 뭐 NCT 위시 같은 팀의 노래를 들어보면 뭐 에스파도 마찬가지고요. SM 음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3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처음에는 이제 설립자 이수만을 중심으로 SM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95년 SM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이 날을 기준으로 30주년을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뭐 3대 기획사, 4대 기획사, 뭐 멀티 레이블, 뭐 매일 그렇게 그 주요 테마가 바뀌어가는 K-팝 씬 안에서도 뭐랄까 그 원조의 자존심, 뭐 넘버원이라는 그 이미지에서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K-팝을 이야기하면서는 SMP라고 이 SM의 음악 뭐 장르,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어 표현이 따로 있어요. 이게 SM 퍼포먼스의 약자인데 아마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SMP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어떤 특정한 음악이 떠오르실 거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늘 화가 나 있고 좀 안무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뭐 이런 비주얼적이고 사운드적인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런 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독보적이다, 흥미롭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30주년을 기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벌어질 텐데 기념 앨범도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선공개가 된 곡이 있습니다. 신인 그룹 라이즈가 동방신기 선배님의 허그를 다시 불렀거든요.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이즈의 허그 듣고 왔습니다. 라이즈가 동방신기 데뷔곡을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군요. 그러니까요. 참 요즘 느낌으로 재미있게 자기 식대로 풀었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 SM 얘기하면 저희가 레거시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도 이 뭔가 가장 중심축에는 SM의 레거시가 느껴지는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곡이었어요. 우리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사실 30주년 기념한 레이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곡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곡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30년이고 그룹도 많고 히트곡도 많아서 네. 어떤 곡을 대표곡으로 꼽고 소개해드려야 할지 너무 고심고심을 하다 네. 결국 제 취향대로 두 곡을 더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M이라는 이 기획사가 30년을 이어올 수 있게 만들었던 약간 좀 뭐랄까 분기점을 만들어준 요즘 을 중심으로 생각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H.O.T나 보아 씨 노래를 선곡하지는 못했지만 네. 아마 제 선곡의 이유를 들으시면 왜 선곡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샤이니의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늘 화가 나 있는 뭐 예를 들면 동방신기 오정반합, H.O.T의 아이야 이런 노래를 생각하면 좀 멀리 있다고 느껴지기도 달라요. 하는 네. 팀이에요. 물론 뭐 링딩동이나 뭐 이런 곡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미지는 누난 너무 예뻐. 드림걸 같은 곡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팝적이면서도 세련된 네. 느낌으로 지금까지도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는 보이그룹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될 수 있었던 이 레이블의 색깔을 자신들만의 개성과 방향성으로 좀 색다르게 틀어주면서 조금 더 길게 이 기획사의 음악과 콘텐츠를 궁금하게 만들어준 그런 아이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샤이니는 기존 SM의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의상도 좀 상당히 컬러풀했어요. 맞아요. 이 당시에 그 샤이니와 FX 이렇게 두 그룹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다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또 그 뒤에는 저희가 요즘 많이 언급하고 있는 미니진 씨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방금 컬러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난 너무 예뻐 당시에 그 약간 화려한 보이그룹 색깔보다는 좀 더 패션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네, 상당히 좀 반짝반짝한 의상과 나긋나긋한 춤사위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보이그룹과는 확실히 다른 도선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그 이 팀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 컨템퍼러리 밴드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좀 독특한 수식어였는데 뭐 음악, 춤, 패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끌어가겠다. 컨템퍼러리라는 그 단어에서 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왔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항상 아이고 저거 10년 뒤에 얘기하려면 좀 부끄러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낸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K-팝은 물론이고 뭐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가면서도 패셔너블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컨셉, 음악, 무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이라서요. 뭐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기대되는 또 SM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샤이니의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 곡 선정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뷰 준비해봤습니다. 샤이니의 뷰 듣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어떤 곡 들어봐요? 아직도 전 여운이 남아있는데 다음 곡 그러니까요. 넘어가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약간 그 딥하우스 느낌의 곡이어서 네. 흥겹게 함께 해봤는데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오늘의 마지막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띄워드려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틀어야 할까 싶다가 앞서 샤이니를 소개하면서도 제가 이 기획사의 뭐랄까요? 자녀 수명을 늘려준? 조금 더 오랫동안 이 기획사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팀의 노래를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 팀과 이 노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2020년 11월 데뷔한 4인조 여성 그룹 그리고 4세대 걸그룹 씬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에스파 준비해봤습니다. 에스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 데뷔할 때는 사실 한 25년 전에 H.O.T가 하던 느낌인가 같은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SM 레트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기획사 안에서 가장 추억 어린, 가장 전성기를 보냈던 시기를 지금의 시대로 다시 이끌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사뭇 들기도 했어요. 네.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나 그 유영진 씨 특유의 과격한 노랫말들이랄지 그리고 또 광야
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상당히 좀 푸시를 했었던 전반적인 개념,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 초반에 에스파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뭐 그 어떤 맥락에서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히트곡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게 제 기준으로는 2022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때 회사가 좀 경영권 문제로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 오히려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혹은 부여한 세계관이나 뭐 이런 이미지들보다도 자신들의 개성, 색깔이라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세상에 내보이면서 지난해 완전히 대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쇠맛이라는 말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에스파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제 뭐 회사나 뭐 어떤 기존의 선배들이 부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쇠맛이라고 하는 정말 독자적인 컬러가 이 팀에 더 씌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뛰어나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SM의 미래를 이끌어갈지 궁금하기도 한 팀입니다. 우리가 2024년 결산 때도 맞아요, 에스파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그만큼 정말 독보적인 색깔을 구축해 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이 뉴진스였다면 이제 2024년은 에스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두 팀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는 붐을 가요계에 완전히 더 씌웠던 팀이었고 에스파는 그 완전히 정반대에서 하드 리스닝이거든요. 저는 이 에스파 히트곡 뭐 위플래시, 아마겟돈, 오늘 또 준비해본 슈퍼노바 같은 곡들 야 이걸 한국 대중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사운드적이나 구성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뭐 단단하면서도 좀 굉장히 진보적인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에스파가 해내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도 제가 항상 언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레이블 기획사의 색깔을 이야기할 때 혹은 전성기를 언급할 때 보이그룹을 키맨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 주자는 대부분 보이그룹이죠. 그들이 회사의 운명도 좌우하고 인기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SM 안에서도 사실 뭐 요즘 4세대라고 합니다만 여성 그룹이 그 세대의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 가게 된 그 캐치프레이즈를 딱 들고 앞서 나가게 된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중성과는 상관없이 뭔가 레이블의 색깔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독보적으로 자신들의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한국 그 K-팝의 4세대 붐 안에서도 앞으로도 몇 년간은 좀 독보적인 발걸음을 걷지 않을까 싶은 팀입니다.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에스파의 슈퍼노바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